만약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 들까요? 까르띠에가 빚어낸 가장 위대한 보석 예술품 중 하나이자 총애를 잃은 아버지가 딸에게 바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혁명의 광풍과 망명의 혼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석에 얽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가 뿜어내는 찬란한 빛 속에 새겨진 사랑과 상실, 그리고 불굴의 정신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 황제의 손녀인 마리아 파블로브나 대공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운명을 드리운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리스 공주 알렉산드라는 그리스 여왕 올가 콘스탄티노브나의 딸로 마리아의 동생 드미트리 파블로비치에게 생명을 주고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상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얼마 후 다시 사랑을 찾았으나 이 결합은 황실 내에서의 그의 지위에 치명적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의 전 부인이었던 올가 피스톨코르스와 귀천 상혼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배 왕조의 일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진노는 빠르고 혹독했습니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는 러시아에서 추방되었고 모든 자기와 세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 마리아와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헤어져 고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부모를 잃은 조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파벨 알렉산드로비치의 형제인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과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 대공비에게 맡겼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나중에 회고했듯이 어머니 없이 그리고 추방된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그녀와 동생은 깊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숙부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형제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벨의 두 번째 결혼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고인이 된 알렉산드라 공주와 매우 친했으며 동생의 새로운 귀천 상혼한 아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타협적인 태도는 마리아와 드미트리의 어린 시절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따르면 동생과 다툰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이들과 아버지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서신 왕래조차 엄격한 통제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쓴 그 드문 편지들은 양부인 숙부가 미리 읽었습니다. 그는 파벨 알렉산드로비치가 자신의 자녀 양육에 참여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육권을 맡았으니 그들의 운명, 교육, 양육에 대한 완전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담장 안에서 애써 쌓아 올린 이 연약한 안정은 결국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러시아 상공에 이미 맹렬히 휘몰아치고 있던 역사의 소용돌이가 조만간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참이었습니다.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숙부와는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숙모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와는 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특히 처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 가족들은 그녀를 엘라라고 불렀는데 그녀가 9살의 어린 나이에 어떤 맹세를 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혈우병을 앓던 그녀의 남동생 프리드리히 왕자가 가문의 오래된 성창문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지독한 공포감은 어린 엘라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어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절대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였기에 그녀는 여성 혈통을 통해 혈우병이 유전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공주는 자신의 결정을 솔직히 그에게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동시대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들의 결혼은 명목상으로만 부부였던 백색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회고에 따르면 부부는 같은 방을 쓰고 심지어 한 침대에서 잠들기도 했으나 이는 부부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남매처럼 지내며 그저 세간의 이목과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기에 남편의 조카들이 집에 들어온 것을 얼음장 같은 냉담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숙모가 자신과 동생을 남편에게서 질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대공비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아이들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그녀의 보살핌은 거의 어머니와 같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디프테리아로 심하게 앓았을 때 그녀는 숙모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과 염려를 보았습니다.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는 최고의 의사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이 병이 어머니와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땅히 공포에 질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병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마리아와 드미트리의 삶은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회고록에서 숙모의 완벽한 취향, 고귀한 품위, 그리고 타고난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며 썼습니다.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는 방 하나 전체를 보물실로 사용할 만큼 엄청난 보석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도회에 갈 때마다 대공비는 종종 조카에게 특정 장신구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어린 마리아는 반짝이는 보석들의 세계에 푹 빠져들며 이 심부름을 기뻐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아이들이 자라면서 평화로운 삶은 막을 내렸습니다. 모스크바 총독이었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중 발생한 호딘카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호딘카 공작이라는 씁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국내의 혁명적 분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대공에 대한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1905년 그의 삶은 불순한 자들의 손에 의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마리아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은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 세속과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보물 중 일부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팔아 그 돈으로 마르포 마리인스카야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곳의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기 전에 그녀는 조카들을 보살폈습니다. 드미트리는 황제의 직접적인 보살핌 아래로 들어갔고 마리아에게는 그녀가 보기에 훌륭한 배우자 스웨덴의 빌헬름 왕자를 찾아주었습니다. 황제와는 사촌 관계에 불과했던 대공녀에게 이는 유리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16살의 마리아 본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꿈꾸었기에 낯선 왕자와 삶을 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이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의 딸의 운명이 자신의 동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쯤 니콜라이 2세는 다소 누그러져서 숙부가 가끔 러시아에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와 엘리자베타 페도로브나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힘든 대화가 있었지만 그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설득 끝에 마리아는 양보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성년이 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룰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신부의 마음속 혼란과 궁궐밖에 정치적 격동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혼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설이 될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오랜 이별의 쓰디쓴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낼 선물 말입니다. 1908년 차르스코의 셀로에서는 마리아 파블로브나 대공비와 스웨덴의 빌헬름 왕자의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값비싼 선물들은 물론 로마노프 가문이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또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망명 후 로마노프 가문의 세비를 박탈당하고 러시아 내 그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구기지 않고 딸에게 그녀의 지위에 걸맞은 결혼 선물을 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물은 1908년 유명한 파리의 보석상 루이 까르띠에가 제작한 웅장한 사파이어 주얼리 세트였습니다. 이 세트는 티아라, 목걸이, 그리고 코르사주 브로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파벨 알렉산드로비치는 티아라와 목걸이 제작비만 지불했고 코르사주 장식은 총애를 잃은 대공을 돕고자 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파벨 알렉산드로비치의 영감은 아마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자신의 아내 알렉산드라 페도로브나에게 결혼 선물로 호화로운 사파이어 주얼리 세트를 선사했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를 위한 까르띠에 작품의 디자인은 실제로 황후의 유명한 수레국화 티아라와 유사했습니다. 마리아의 티아라는 당시 유행하던 화환 양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벨 에포크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보석 공예에서 막 유행하기 시작하여 가볍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장식들을 가능하게 했던 섬세한 플래티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의 기본은 코코시니크 모티브였지만 파리의 세련됨으로 재해석되어 대칭적인 곡선과 소용돌이 형태가 오래된 유럽식 커팅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섬세한 문양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중앙과 티아라 양쪽에 타원형의 커다란 카보숑 사파이어 3개가 자리잡아 전체 구성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파이어들은 더 작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목걸이와 코르사주 브로치는 티아라의 모티브를 반복하여 통일되고 조화로운 앙상블을 이루었습니다. 까르띠에는 러시아 황실에서 귀하게 여겨지던 바로 그러한 깊고 벨벳 같은 수레국화색이며 불순물이 전혀 없는 최고 품질의 사파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의 얼음 같은 광채 속에 갇힌 밤하늘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동시대인들의 기억과 그녀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소박한 성품의 여성으로 사치에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선물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사랑이 물질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이 선물을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결혼식 날, 이 웅장한 까르띠에 작품은 벨벳 상자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그것을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황실의 확고한 의례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손녀이자 대공녀라는 자기를 가진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전통적인 로마노프 가문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자 의무는 황제들의 딸과 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오직 황실의 공녀 자기를 가진 증손녀들만이 이 규칙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니콜라이 1세의 증손녀인 이리나 유수포바 공녀는 당대 유명 디자이너의 현대적인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황금 자수가 놓인 그 자체로 상당한 무게를 자랑하는 육중한 은색 브로케이드 드레스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결혼식 예물 보석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중앙에 핑크 다이아몬드가 박힌 유명한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화려하게 빛났고 가슴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코르사주 장신구가, 목에는 육중한 목걸이가 감겨 있었으며 귀에는 엄청나게 무거운 체리 모양 귀걸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상은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워서 신부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회고에 따르면 결혼 피로연 도중 견디지 못한 그녀는 체리 귀걸이를 벗어 장난스럽게 와인잔 가장자리에 걸어두었고 이는 옆에 앉아있던 니콜라이 2세 황제를 몹시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으로 이주한 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파이어 세트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장신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웨덴 왕실은 고유의 기품을 지녔지만
러시아 황실의 웅장함과 부유함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고 마리아가 가져온 보석들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공식 사진들 속에서 대공비는 스웨덴 공주로서 엄숙한 궁정 드레스와 완전한 사파이어 세트를 갖춰 입고 포즈를 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구스타브 3세 국왕이 정한 전통으로 드레스는 검은색이었으며 단비 망토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엄숙하고 비장한 배경 위에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찬란한 광채는 더욱더 극적이고 웅장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티아라와 화려한 코르사주 브로치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걸이는 마리아 본인의 사진에서만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웨덴 초상화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사파이어 목걸이와 함께 서로 연결된 다이아몬드 고리로 이루어진 섬세한 체인 초커를 즐겨 착용했습니다. 이 보석 또한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으로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고모이자 대공비였던 옐리자베타 표도로브나의 소유였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녀의 초상화들이 이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이 초커는 칼 파베르제의 공방에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로 마리아에게 전해졌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옐리자베타 표도로브나가 조카의 결혼 선물로 주었거나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보석들을 처분하던 시기에 물려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그녀가 친지들에게 매우 후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모에게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보물은 이것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체인과 더불어 또 다른 찬란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세트도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행했던 결혼과 어린 아들을 뒤로하고 남편의 고향을 떠났지만 러시아에서의 젊은 날을 묵묵히 증언하던 그녀의 보석들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 보석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러시아에서 가져온 엄청난 보물과 성대한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빌헬름과 그녀는 그야말로 남남과 다름없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신혼여행을 마친 후 부부는 스톡홀름에 정착했습니다. 1년 뒤 마리아는 아들 레나르트를 낳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약혼자는 저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완전히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는 그에게 거의 혐오감마저 느끼게 되었고 이 상황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단을 내렸으니 바로 빌헬름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로 여겨지던 아들을 스웨덴에 남겨둔 채 그녀는 먼저 로마노프 가문의 3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이 용서받은 아버지에게로 파리행을 택했습니다. 빌헬름은 이혼 후 다시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1914년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황실의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일하는 적십자 간호사가 되어 봉사했습니다. 이윽고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 거대한 격변은 그녀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에서 처형된 아버지와 알라파옙스크에서 사랑하는 고모 옐리자베타 표도로브나와 함께 살해된 의부소빠 블라디미르를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회고록에서 이 암울했던 시절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보석들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티아라 하나를 해체하여 다이아몬드를 잉크병 바닥에 숨기고 파라핀을 부어 굳힌 다음 그 위를 잉크로 채웠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집 전체를 샅샅이 뒤지던 비밀 경찰들은 탁자 위 평범한 잉크병 안을 미처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자신이 기적이라 불렀던 일을 해냈으니 러시아를 탈출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두 번째 혼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세르게이 푸티아틴 공작과의 혼인이었습니다.
해외로 망명한 그들은 처음에는 사촌인 루마니아의 마리아 왕비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환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마리아의 오빠 드미트리 파블로비치가 있는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가 몸에 지니고 탈출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스웨덴에 이혼 후 남겨둔 보석들이 그녀에게 보내졌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 보물들 중에는 아버지의 결혼 선물이었던 그 까르띠에 사파이어 세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장신구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치 속에서 자라 돈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지극히 현실 감각이 없던 대공비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보석들을 팔아치웠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말 그대로 헐값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고모에게 받은 에메랄드 세트의 운명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트를 루마니아의 마리아 왕비에게 팔았는데 왕비는 자신의 소장품들을 경솔하게 러시아에 맡겼다가 볼셰비키에게 압수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 보석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나중에 이 세트의 티아라는 주얼리 하우스 반클리프 앤 아펠의 소장품이 되었지만 아쉽게도 에메랄드는 합성석으로 교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파이어 세트, 그의 가장 중요한 결혼 선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2920년대 초 런던에서 그 흔적이 끊겼습니다. 과연 통째로 팔렸을까요? 아니면 해체되었을까요? 익명의 수집가가 사들였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새로운 장신구를 만드는 데 사용한 보석상에게 넘어갔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까르띠에의 위대한 작품은 이제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망명 생활을 하던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사업을 배우게 되었고 파리의 자수공방 키트미르를 열었습니다. 이 공방은 오랜 기간 코코 샤넬 패션하우스와 성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두 번째 혼인 역시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그녀의 공방마저 파산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사진작가와 언론인으로 일했고 회고록을 썼습니다. 예스 영광의 증인이었던 그녀의 보석들은 사라지고 조국은 잃었으며 가족은 파괴되었습니다. 과거와 그녀를 잇는 모든 실들이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가장 처음이자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남아있었고 그녀는 그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에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스웨덴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왕은 심지어 그녀에게 스웨덴 시민권까지 제공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익숙하고 편안한 군주 궁정의 분위기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공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이 그녀의 세상과 가족을 파괴한 나라 소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그 멀고도 불행했던 스웨덴 과거와 그녀를 이어주는 유일한 사람, 즉 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성장한 레나르트는 스스로 귀천상혼을 하여 왕위 계승권을 잃고 유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거의 평생 동안 받지 못했던 보살핌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삶의 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여성은 삶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세트는 여전히 유령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고 무너진 제국의 파편이며 생존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 파블로브나 자신의 삶과 같습니다. 찬란함과 비극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대공비가 빛나는 사파이어를 자랑스럽게 착용한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들은 과연 소유자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사랑과 고통 그리고 상실의 메아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 어쩌면 개인 소장품이나 은행 금괴, 네바강 위에 황혼역 하늘처럼 푸른 그 보석들이 여전히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하고 비극적인 시대를 침묵하며 지켜본 증인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파이어 세트의 운명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전설 속 보물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